성완종 게이트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미풍에 그치면서 4.29 재보선은 여당의 압승, 야당의 전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선거의 여왕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이제는 김무성 대표가 선거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김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들의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은 1년을 4년처럼 일해야 하고 선거 중 약속한 공약을 꼭 지키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차기 대선 주자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선거 참패로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울은 88년 이후 27년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지역구였습니다. 텃밭을 내준 패배의 충격 그 어느 때보다 클 겁니다. 하지만 문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의 축하와 함께 경고합니다. 우리 당이 개최한 것일 뿐 국민이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새누리당,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역풍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 엇갈린 두 당의 명암, 이슈대담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께 보다 생생하게 이 문제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간단하게 이런 결과 예상했다. 손 들어보세요. 또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살짝 드시는데요, 살짝 드시네. 진짜 예상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승인과 패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재보궐 선거라는 점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재보궐 선거는 30%대의 투표율을 보이는 것인데 야당이 이제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30%대 투표율로는 사실 역부족이고요. 한 40% 정도는 돼야 사실은 승리할 수 있고, 그것도 사전 여론조사에서 한 5%포인트 이상 안정적인 우위를 보일 때 재보궐 선거에서 실제 결과에서 간신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유권자들 분포를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의 5가지의 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 각 이제 유권자 분포가 한 20%씩 됩니다. 예, 그런데 50대 이상의 분들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전국 선거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투표장에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 투표 탄력도가 낮다고 하는데 항상 고르게 투표 참여하시는데 이분들이 재보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그 30% 투표율이었을 때 한 3분의 2가량이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는 나머지 30%에서 20%를 제외한 10% 정도이거든요. 물론 50대 이상의 분들이 다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어쨌든 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환경적으로 일단 선거 구조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은 그렇죠? 여당 야당에 있는 것이겠죠. 최근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두 분께 제가 여쭤볼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광주는 뭐 당연히 호남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관악을 있잖아요. 관악을도 호남 유권자가 40%를 차지하는 서울의 호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성남중원도 구도심은 호남 출신 분들이 다 일궈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입니다. 그럼 세 지역이 사실은 호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하나같이 졌어요. 예? 이것이 단순히 야권 분열, 투표율이 낮아서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승리한 입장에서 저도 한때
몸을 담고 있던 새누리당을 너무 편드는 얘기를 하기가 아니, 그랬었는데요. 객관적으로 뭐 네, 얘기하시죠.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표정 관리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생각했냐면 2대2 정도만 돼도 선방한다,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해서 뭐 5일 전에도 3일 전에도 하루 전에도 3대1을 예상을 하는 결과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당에 여의도 연구원도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이랬는데 근데 김무성 대표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당에게는 그 국민들이 일정 부분 뭐 민생 경제를 살리라든가 이런 요구를 보여주는 거고 오히려 사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야당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당은 사실 이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고요. 총선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이 선거 결과는 여당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지만 야당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죠? 한바닥 써놨어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신 해야. 말씀이 저보다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 얘기해 보세요. 전에 제가 그 말씀 여기 와서 드렸던 것 같은데 축구 중에 제일 매 빠지는 축구가 전후반 내내 90분 닥치고 공격해가지고 막 몰아붙였는데요. 결과는 1대0으로 지는 축구. 네. 진짜 허탈하거든요. 4대0으로 졌는데. 근데 그 4대0이면 또 골은 많이 나가서 재밌어요 모든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게 가지고. 정말 답답한데 문재인 대표가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얘기했던 건 바로 이제 이기는 축구, 지혜로운 축구를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 전략 전술을 다 가지고서 활용했느냐, 적재적소에 선수 발탁해가지고 넣느냐 이런 걸로 보면 축구 흐름을 봤을 때 감독의 어떤 수가 읽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야권 분열도 사실은 현상이잖아요. 그 리더십의 문제로 다들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상당히 지금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또 하나는 이 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축구단, 누가 봐도 이번 시즌에서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다음 시즌 총선, 다음 시즌 대선에서 이길 거라 생각을 안 하니까 예. 이 응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동양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 그릇은 좀 성악을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깨진 그릇을 들고 다니고 동양을 하면 거기에 음식 담아주고 물 담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른바 호남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른바 야권 지지층이 과연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상황으로 딱 부딪힌 거죠. 지금 그 시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아침 10시에 읽었던 방식대로 그냥 그저 그런 수습 메시지로 끝내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오늘 뭐 의총 얘기 들어보니까 막 서로 그냥 힘내자, 잘하자, 격려하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내면 안 될 상황이에요. 지금 뭐 대표 물러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이, 왜 야당 지지층이, 왜 호남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이 축구단을 우승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팀으로 보고 있는지, 왜 깨진 그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반성해야죠.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고 의총 끝내고 헤어졌다고 그러니 좀 답답한 거죠. 저는 그거 얘기할 거 있어요. 뭐냐면 아까 축구단, 새정치민주연합 축구단이 이게 번번이 깨져요. 그러면은 국가대표팀 번번이 깨지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아니 감독 도대체 얼마 주고 데려왔는데 지금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당장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바꿨어요. 730 재보선에서 깨지고 나가지고 그때 친노 쪽에서 목소리 커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엔 경우가 다른가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작은 재보궐선거라도 참패하게 되면 지도부가 교체되고 총사퇴하는 전통 아닌 전통을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지도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고 하는 이제 외곽의 시각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부에서도 누군가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을 져야 국민 정서가 일정 부분 수긍하고 다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것, 이 점이 있고요. 지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730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물러난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극도의 혼란 상황에 빠져들었거든요. 그 비대위 체제하면서 그것이 그 야당 구성원들에게 의원들에게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외곽에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 문재인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있는 세력이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이대로 간다. 물론 이제 비노가 있는데 거기 호남도 있고 한 상황이니까 예. 그것이 하나의 목소리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체제에 대해서 예. 바꿔야 된다는 기류가 당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강하게 결집돼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이것이 지금 이전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문재인호, 문재인 대표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그 결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래도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당대표.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대표가 되고 나서 아니면 하여튼 당 그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나서 계속 승리한 경험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2012년 대선 때도 뭐 그 실체가 있든 없든 그 실세였든 아니든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작년 730 재보궐선거도 11대4로 이겼고, 이번에도 3대1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석 달이 안 된 체제로 치른 선거긴 하지만 텃밭에서 이런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승리한 경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선 때부터 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표 체제를 바꾸기가 어려운 건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한테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기회에서 좀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싱크가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근데 그런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받아들이기 좀 부적절한,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는다? 굴한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본인은 선거 결과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국민들이 보내는 선거 결과라는 건 국민들이 보내는 메시지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국민들한테 다시 반감을 일으키고 지지 세력이 중도까지 넓혀지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우윤근 원내대표는 차라리 어떤 표현을 썼냐면, 국민이 항상 옳습니다. 이 우윤근 원내대표가 쓰는 이런 표현이 선거 결과에, 패배한 선거 결과에 대한 정석이거든요. 지도부의 정석인데, 그게 아니라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를 가진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좋은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10시, 네. 뭐 전패가 확인된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아침 10시 대국 메시지를 발표할 때까지의 새정치민주연합의 12시간은 그야말로 혼돈과 불안의 12시간이었어요. 당대표로서는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수습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마땅한 수습 대책은 없고요. 수습의 메시지만 이제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안 세력이 없고 대안부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퇴하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있지만요. 히딩크 감독 그 부임 초기로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선수들 체력 문제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기술 좀 있고 뭐 이 잔기술이 아니라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 있는 선수 누구? 그 사람들 골랐다. 그 전에 쟁쟁했던 스트라이커들 다 배제하고요. 박지성 발탁하고 이영표 발탁하고 발탁해 나갔단 말이죠. 저는 지금 문재인 감독이, 문재인 대표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팀의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놨을 때 기대를 가진 겁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너무 멋있었어요.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괜찮았어요. 뭐 성환용 있을 때 나왔을 때 로키로 갑니다. 특검 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정쟁으로 몰고 갈 생각 없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수를 읽는 거죠. 감독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한두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겠네. 지지 모였고요. 정당 지지율 올라갔고요. 차기 대권 2위로 계속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와서 탁탁탁 몇 가지 메시지 던지니까 너무 거기에 급하게 지금 대응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대통령한테 멋있게 충고하셨어야죠. 왜 이러세요? 지금 아베가 미국 가서 할개치고 댕겨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계세요. 정쟁은 저하고 김무성 대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몸통입니다. 이리 내려오세요. 이래가지고 대통령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체력으로, 그 허당 체력으로 대통령한테 또 덤볐다가 또 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저는 5대0으로 계속 지던, 그래서 5대0 감독의 오명을 쌓고 있었던 히딩크 감독이지만, 체력 단련하고 체력 쌓고 이런 기간 되고 나면 유럽팀하고 붙어도 이긴다라고 하는 자기 계획이 필요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자기 계획이 흐트러졌어요. 오늘 메시지가 좀 불안한 건 뭐냐면, 자, 강경파 앞으로.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유능한 경제정당이고 뭐 다 꾸기고, 특검 가자, 뭐 하자. 그런데 오늘 딱 뭐 내놓은 게, 내일 저 국회 운영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국회 운영위에 누구도 참가해라, 왜 불출석하냐, 왜 참석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뭐 닥치고 공격도 아니고 무슨 강경파 전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가면 아 그냥 막 축구하는구나. 중원으로 뻥뻥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센터링 올리면서 그냥 문전철이 미숙으로 계속 또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실망할까봐 안타깝죠. 사실 그 히딩크 감독 말씀하셨는데 히딩크 감독은 외국에서 온 감독이라서 자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문재인 감독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밖에서 볼 때에는 자기 사람을 좀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실력으로 뽑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자체가 계파에서 초월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계파에서 초월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오늘과 같이 호남 출신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호남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거기 덧붙여가지고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부각되기보다는 어쨌든 새누리당에 있는 이른바 차기 대선 주자급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가 김문수 전 지사 등 이렇게 각 지역을 맡게 전담하게 하면서 부각되는 것들을 용인하게 하면서 어쨌든 팀워크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감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당내 대선 주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유세를 맡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고 본인이 사실은 굉장히 독자적인 행보를 많이 했거든요. 본인이 감독이면서도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본인이 전면에 나서는 캠페인을 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제 뒤에서 어쨌든 감독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냐 본인이 좀 나서서 직접 플레이를 한 것이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그 캠페인 스타일은 상당히 달랐다. 그런 면에서 팀워크로 당내의 그 자원들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은 그것을 활용을 했고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당에서 문재인 대표 위주로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새로운 신당이 출연한다면 그것이 잘 돼가지고 기존의 야당과 뭐 이렇게 대등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저희는 정치자금 사건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전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 정당은 돈이 많이 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정당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당의 출연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이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홍보본부장이 그 호남의 자민련이 출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상 호남 신당 같은 모습에 그런 당이 출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제가 너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정치자금이라는 데 얽매여 있어서 신당의 출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그런 신당의 출연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야당이 생각할 게 많을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당도 관심을 가지고 귀를 볶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호남의 민심에 의해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나 친노 세력 내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배척을 당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그럼 호남 신당이란 게 새로 출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08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보수화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수 정당이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정권을 창출할 수 있고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형성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깊이 이제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야당은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얼굴이 쑥 빠지셨어요. 흰머리가 어젯밤 호남자민련 얘기 그냥 불쑥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선거 기간 내내 탈당에 변론했던 얘기가 호남 정치의 복원이었던 겁니다. 광주 정신의 복원, 호남 정치의 복원이었는데 그거 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요. 적어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 하나. 근데 여기에 왜 호응하느냐면 작대기만 꽂아도 되는, 뭐 우리에게는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죠. 영남에도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기득권 정치, 지역 기득권 정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호남에도 이른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 기득권 정치가 존재했던 겁니다.
얼마나 안이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쪽 지역이 아니니까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신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경쟁하는 상대가 없으니까 여기 공천만 받고 오면 되니까 지역 주민에게 신경 안 쓰고 아마 중앙 뭐 보스에게만 중앙 정치만 신경 썼나 보죠. 그런 얘기는 뭐 영남을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으니까요. 아니 뭐 간단하게 그 영남에서나 호남에서나 그 유권자들 대하는 태도가 서울 수도권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대충 안녕하세요 이러고 댕기는 것과 뭐 90도로 인사하고 다니는 수도권하고 다르다고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의 어떤 변화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새정치민주 여러분 되게 많이 흔들릴 겁니다. 오늘 의총에서 왜 그렇게 조용히 했을까? 무거운 의총이었다고 서영 원내대변인이 얘기했던데 이 무거운 의총이면서 서로 그냥 잘하자 왜 그랬을까? 당의 지도부는 이른바 친노입니다. 그러나 호남 전체 의석을 분포를 보면 이른바 비노 의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호남에서의 어떤 호남발 개혁 정치, 개혁 공천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다. 그것이 일종의 호남 자민련이라는 형태로 정치 세력화한다. 그럼 거기를 무시하고 차기 총선을 기획한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외적인 형태에서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천정배 의원이 그런 세력화를 하게 되면 그건 정당 형식으로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개혁공천, 특히나 호남발 개혁공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선에 새로운 기획을 해낼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무거운 과제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지역 정당 그러면 굉장히 그 지역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CSU라고 그래서 기독교 사회 연합이라는 바이에른 주에만 있는 지역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역 정당 그래서 이거 꼭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제 천정배 전 장관, 천정배 후보의 당선 이것이 이제 호남에서 어떤 독자 세력이 성공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남의 이른바 전략적 표심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 세력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천정배 후보, 이제 새정치연합 아닌 후보를 당선시키는 결과들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전폭적인 지지를 총선이나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호남의 정서를 대변한다는 제1 조건과 더불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세력이 전국적 세력이 될 수 있어야 하는 전국적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총대선에서 정말 이렇게 지원이 이제 호남에 전폭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천정배 의원이 됐죠. 천정배 의원이 그 당선 자체가 어떤 세력으로 전국적 인물이 된다고 보기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대선 주자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은 사실 뭐 가능성으로 충분히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어떤 리더십이 뚜렷하게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 아직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유동적인 측면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호남의 또 유권자들이 천정배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텐데 어쨌든 새로운 세력으로 좀 나타났으면 하는 기류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완전히 대체제의 의미로 천정배 후보를 뽑은 것은 또 아닌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을 일단은 바꿔보려고 하는 보완적 의미로 지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방금 박용진 전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새정치연합에 있는 아니면 다음 총선을 앞두면서 호남 지역에 있어서 상당한 물갈이 그것이 인위적이라 하더라도 하면서 호남의 원심력, 새로운 기류를 만들려고 하는 기류들을 얼마만큼 새정치연합이 다음 공천을 앞두고 흡수해내느냐, 수용해내느냐, 그럼으로써 그 원심력을 일정 부분 축소시키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여부에 따라서 독자 흐름이 더 강화돼서 정말 독자 세력이 되느냐 여부, 아니면 그것이 좀 사그라드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말아야 한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더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호남과의 화합을 증명해내느냐 여부가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단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이 감정 간의 교감에 의해서 좋고 싫음이 결정이 되는 측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분당이 되든 그대로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호남을 보듬으려면 선거 때만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평소에 잘해야 된다. 제가 뭐 이런 제목의 컬럼을 썼는데 어쨌든
세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네요. 저희가 이 부분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더군다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주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